안녕하십니까. 2020년 지방직 7급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20년 지방직 7급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문제들은 거의 없고 뭐 한 문제 정도야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도 그렇게 문제를 정답을 찾는 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 1번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신 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탈신 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등장한 이론인데 신공공관리론을 대체하기보다는 신공공관리론을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신공공관리론이 지나치게 성과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야? 바로 성과보다는 책임성을 강조하겠다.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이 지나치게 탈관료제 모형을 중시합니다. 탈신공공관리론은 탈관료제를 중시하는 게 아닙니다. 신공공관리론이 지나치게 탈관료제 모형을 통해서 경쟁과 분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탈관료제화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은 지나치게 분절화를 추구해요. 분절하는 것은 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구분해 나갑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은 결정은 중앙정부가 하고 집행을 민간 기업들에게 넘기거나 민간의 NGO들에게 넘기면서 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분절화되는데 이런 걸 축소해 나가겠다. 그래서 분절화의 축소. 이걸 결정과 집행을 중앙정부가 모두 하게 되면 구조적 통합이 이루어지죠. 그로 인해서 분절화의 축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분절화의 축소를 추구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분절화의 축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통정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구조적 통합을 추구하는 정부를 통정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꼭 통정부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총체적 정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된 정부라고도 이야기하고 통합적 정부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탈신공공관리론은 지나치게 구조적 분할을 추구하는 탈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분절화의 축소, 즉 통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러면 1번과 3번과 4번은 모두 옳은 지문이고 2번만 틀린 거죠. 여러분들이 탈신공공관리론은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가 쭉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통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은 오히려 폭등하였다. 이건 뭐예요? 정책에 예상치 못한 결과. 바로 정부 실패 유형 중에 파생적 예비효과죠. 뭐 읽어보나 마나죠. 이는 주택 수요자들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투기가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 정책에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답은 파생적 예비효과. 4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현재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그렇죠. 바로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승급이라 그러는데 1년이 지나면 한 호봉이 올라가고 또 1년이 지나면 한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 나눠져 있어요. 일반직 봉급표가 따로 있고 교정직 봉급표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11개의 봉급표가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여러 개의 다양한 봉급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사들의 봉급표 따로 있고 교사들도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뭐 교정직, 보안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보수표 따로 있고 일반직 보수표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11개의 보수표를 두고 있는데 이게 다 뭐다? 직종의 분화나 다양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1번이 틀렸죠. 2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예, 고위공무원단의 보수표가 바로 보수는 직무성과 급적 연봉제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하고 5급 이하 공무원들은 호봉제가 적용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1번이 바로 그거잖아요. 호봉제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연봉제가 적용됩니다. 연봉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 연봉제는 크게 3개로 나눠져요. 첫째 고정급적 연봉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고정부적 연금제는 차관급 이상이 받는 거예요. 여기는 성과평가를 받지 않고 딱 정해지는 연봉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성과급적 연봉제를 받습니다. 꼭 4급 이상만 받는 건 아니고 5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과장급 직위를 부여받았을 때 5급 공무원인데 내가 과장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도 성과급적 연봉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받는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여전히 호봉제를 적용받아요. 이거 받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고위공무원단은 전부 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건 맞는 말이죠. 바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맞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이건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 매달 정해진 연금을 받는 것이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 일시금은 뭐냐면 연금을 받지 않고 그냥 전액으로 받는 것이 퇴직연금 일시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조금씩 받아 나가든지 아니면 아예 그걸 평균 수명을 계산해가지고 퇴직금으로 받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일이에요. 근데 무조건 이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금을 받지 누가 이거 안 받아요. 잘. 근데 이제 퇴직하고 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근데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럼 이걸로 받겠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는 사람도 퇴직할 때쯤 돼서 퇴직금 많이 받겠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아 이미 한번 타먹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그거야.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은 내가 한번 타먹었어. 중간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중간에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한번 타먹었다. 그럼 그거 제하고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이라 그러고 퇴직일시금은 뭐냐면 10년 미만 근무한 사람들. 10년 미만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연금 안 줍니다. 그 사람은 그냥 뭘 주는 거야? 퇴직일시금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다 퇴직급여에 대한 거죠.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군인연금법을 통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 그 다음에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도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이 정부직 공무원들이잖아요. 여기 정부직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제외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장기 근무를 전제로 해서 연금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여기서 제외되죠. 그래서 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군인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거에서 취임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옳은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은 1번만 옳지 않은 지문이고 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4번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로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회계와 별도로 계리한 회계를 우리가 특별회계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회계는 반드시 설치 조건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째가 바로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고자 할 때, 국가가 이거 외로도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뭐로 설치한다? 반드시 법률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법률도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국가재정법 별표 1에 명시된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야기해요. 이거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기업예산법이 있어서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가 없는 거고 여기는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어요. 바로 국가재정법 별표 1에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렇죠. 바로 국가재정법에 그 법률을 다 일일이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뿐만 아니라 세후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당연합니다. 선생님이 늘 이야기했죠. 예산의 구조와 관련해서. 예산의 구조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쪽 측면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이 되고 세입, 세출. 그리고 다른 한쪽 측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도 세입과 세출로 구분되고 일반회계도 세입과 세출로 구분되고 또 반대로 표현하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예산의 구조라고 이야기했죠. 예산의 구조는 한쪽 측면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되고 다른 한쪽 측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당연히 그게 표현되어 있죠. 세출 예산 뿐만 아니라 세입 예산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특별회계의 설치 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포함된다. 그렇죠. 설치 요건에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예산의 이용과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회계는요. 장부가 여러 개죠. 여기 5개, 여기 15개 해서 20개의 장부가 있기 때문에 단일성의 원칙에 의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연계할 필요가 있을 때 합니다.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로 연계해서는 아니 된다가 바로 통일성의 원칙이에요. 바로 통일성의 원칙에 의해집니다. 그러나 한정성의 원칙에 의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특별회계는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칙에 의해 장치인 거지 바로 한정성의 원칙에 의해 장치는 아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질문이죠. 예. 그 다음 5번 정책 평가에 대한 조사 설계의 유형 중 진실험에 해당하는 것은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이 있는데 진실험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동질성이 확보돼서 이루어지는 실험을 우리가 진실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실험의 변수 통제 방법부터 우리가 봐보면 여기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하든지 사전 측정을 통해서 합니다. 사전 측정. 이걸 통해서 이제 진실험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루어지는 실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비교 집단 사전 사후 비교 설계예요. 비교 집단 사전 사후 설계. 그럼 이게 뭡니까? 이러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딱 나눠놓고요. 실험 집단의 구성원과 비교 집단의 구성원을 사전 측정을 통해서 완전히 동질성을 확보하는 거야. 만일 지금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하는 정책을 편다. 그러면 여기 실험 집단은 원어민에게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비교 집단은 국내 영어교사한테 배우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 나가는데 일단 실험 집단을 구성할 때 여기에 토익 990점짜리가 한 명 있다. 그럼 여기도 990점짜리 한 명. 여기는 980점짜리가 3명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980점짜리 3명. 여기에 970점짜리가 뭐 10명 있다. 그러면 여기도 970점짜리 10명. 이렇게 완전하게 동질성을 확보해요. 그럼 실험 집단은 이 원어민영어사에게 배우기 전에 토익 점수가 만일 500점이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사한테 배웠다면 배우고 나서 봤더니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봤더니 여기가 600점이 됐다. 그 다음 비교 집단도 처음에는 똑같겠죠. 왜? 동질성을 확보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바로 처음에는 똑같이 여기도 500점이라면 여기도 500점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국내 영어사 때 배워봤더니 얘네들은 560점이었다. 그럼 여기는 100점이 올랐고 여기는 60점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뭐다? 바로 원어민 영어사 효과는 40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야? 비교 집단 사전 사후 비교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집단의 사전 사후, 실험 집단의 사전 점수, 사후 점수와 비교 집단의 사전 점수, 사후 점수를 비교해 보는 방식을 우리는 비교 집단 사전 사후 설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진실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저기에는 비교 집단이라는 표현을 지금 통제 집단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을 뿐이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이게 바로 진실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단절적 시계열 분석이나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는 다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는 준실험이죠. 준실험을 우리가 간단하게 봐볼까요? 여기서 준실험을 보면 준실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개념은 뭐예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실험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변수 통제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유사하게 구성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축조에 의한 통제가 있죠. 축조에 의한 통제는 이런 식입니다. 정책을 실시하는 지역하고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이 구분될 때 실시하는 지역에서
몇몇의 표본을 딱 구하고 이 표본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들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서 딱 골라내가지고 이 둘 간에 비교해보는 방법이 척조에 의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재기적 통제가 있는데 재기적 통제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때예요.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때에는 과거 집단과 현재 집단을 비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 여기는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도 있고 핵이 불연속 설계도 있고, 그 다음에 사후 비교 집단 설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재기적 통제와 관련된 게 분절적 시계열 분석 또는 단절적 시계열 분석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단절적 시계열 분석은 바로 준실험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도 바로 준실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는 비실험이죠. 비실험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지 않고 실시 전과 실시 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실시 전에 NL의 토익 점수가 500점이었는데 실시 후에 NL의 토익 점수가 600점이었다. 아, 그러니까 원어민 연구사 효과는 100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바로 비실험이고, 비실험은 경쟁적 가설들이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하나도 제거되지 않고 그냥 정책의 효과를 바라보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단일 집단 사전 사후 비교 설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는 이건 비실험이죠. 그럼 당연히 문제의 답은 2번인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1번과 3번은 준실험, 4번은 비실험이고 2번만 진실험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죠. 6번, 정책 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뭐 한다 그랬어요? 이익집단 대표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노조의 대표체제를 딱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노조의 대표체제를 만들어 놓고 국가 정책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국가조합주의예요. 국가조합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죠, 실제로는. 우리가 조합주의를 봐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합주의는 일단은 대표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노조의 대표체제 해서 딱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기업의 대표체제 딱 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정부의 대표 이렇게 해서 이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합주의라 그럽니다. 이걸 우리는 정상연합체에 의한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바로 노조의 정상, 기업의 정상, 정부의 정상이 모여서 의사결정한다. 이게 바로 이제 조합주의인데, 이 대표체제를 만들 때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자발적으로 왜 그러면 이런 민간의 이익집단은 이렇게 대표체제를 만듭니까? 아, 그래야지 힘이 세지는 거야. 우리 기업의 노조가 데모하는 것은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근데 우리 노조가 데모하는 게 아니라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대표체제를 만들어서 노동자 10만 명, 20만 명이 데모하면 관심을 가져줍니다. 우리 공장에 노동자가 만일 한 500명이다. 그럼 이 500명이 데모하는 것은 누구도 관심 안 가져줍니다. 근데 민노총이라는 대표체제를 만들어서 같이 데모를 한다. 연대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노동자 100만 명이 같이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대표체제를 만들어요. 스스로. 그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대표체제를 사회조합주의라 그러는 거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 정책의 홍보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표체제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조합주의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민노총은 여기에 들어가요. 민노총은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합주의에 들어가는 거고, 한노총이 여기에 들어가요. 예전에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어진 조합체제가 바로 여기, 국가가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여기 국가조합주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 부분의 집단에 대해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그렇죠. 국가가 나서서 민간의 이익집단의 대표체제를 형성하기 때문에 국가가 강력한 주도권 행사하고 있는 거죠. 다음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말도 안 되죠. 다원주의는 당연히 민주화된 서구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정책 의제 형성 모형이죠.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개발 과정에서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이론으로 활용된 것은 국가조합주의예요. 국가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 박정희 정부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주로 개도국에서 경제개발 과정에서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국가조합주의입니다. 3번.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들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형성되었다. 맞죠? 4번.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 영향력의 차이는 그런데 국가가 차별적으로 접근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익집단 내부의 문제 때문에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익집단의 규모가 크고 응집성이 강하고 구성원의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사회적 명망가도 많이 참여하고 있으면 영향력이 큰 거고 그 이익집단 내부가 구성원의 수도 적고 그 다음에 응집성도 약하고 이러면 이제 영향력이 작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력의 차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인데 너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출제가 된 거죠. 네. 7번 문제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회삼각은 하위정보 모형을 우리가 철회삼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철회삼각의 구성원들은 누구예요? 고위관료, 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익집단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철회삼각 모형에는 이익집단, 관료조직, 의회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맞죠? 두 번째, 하위정보 모형은 철회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뭔 소리예요? 철회삼각과 하위정보 모형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이 틀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슈 네트워크가 나와야 돼요. 하위정보 모형을 비판하고 등장한 모형이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이슈 네트워크는 철회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의 의무를 제기하면서 이건 뭐예요? 지금 현실의 미국의 정책을 설명 못한다. 하위정보 모형이. 현실에서. 경험적으로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한 이슈 네트워크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해클러죠. 해클러는 철회삼각 모형이 지금 미국의 정책 과정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바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슈 네트워크를 제시했습니다. 틀렸죠. 정책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에는 하위정보 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다. 그렇죠. 정책 공동체는 전문가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연합체를 우리가 정책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문위원회 같은 거라 그랬죠. 당연히 여기는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이슈 네트워크는 정책 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하죠.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것이 이슈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바로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만일 국사격과서 국정화 그러면 그걸 지지하는 네트워크, 그걸 반대하는 네트워크. 실제 이들이 만난다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수도 이전이다 그러면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하는 네트워크, 여기가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그 다음에 진보 언론들도 있고 진보 정치인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네트워크 이렇게. 근데 이들이 언제든지 여기서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탈퇴하고 중도의 입장에 설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쪽으로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이니까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경계는 있지만 개방적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참여자들의 진입과 탈장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죠. 예. 그럼 답은 2번. 이것도 아주 쉽게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 거죠. 예. 8번. 조금 어렵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직윤리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공무원 갑은 소속 장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하였다.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청렴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어요. 청렴의 의무는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증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동생한테, 아버지 동생인 작은아버지한테 돈을 일부 줬다. 그게 증여예요. 그러니까 증여라는 것은 돈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는 재산을 주는 것이 중요고.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고 이러는 건데 일단은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증여를 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증여를 받거나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있으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상급자에게 돈을 갖다 바치죠. 그렇게 해서 금평 점수 높여주려고 그러고 승진시켜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의무가 딱 부과되어 있는데 그게 청렴의 의무예요. 그래서 증여 업무를 하였다 그러면 이건 청렴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2번 공무원을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직무를 겸하였다. 이거는 영리 겸직 금지 의무예요. 겸직 금지 의무. 그래서 공무원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직도 하셔는 아니 돼요. 다만 허가를 받으면 괜찮습니다.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할 수 있어요. 기관장의 허가. 그래서 이거는 공직윤리에 위반되지 않아요. 왜? 허가를 받아서 겸직을 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병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하였다. 이거는 직장 이탈 금지 의무와 관련돼 있어요. 직장 이탈 금지 의무. 그래서 공무원은 직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는 바로 수사기관이 특정 공무원을 데리고 가면 직장 이탈이 돼버리겠죠. 이럴 때는 미리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돼요. 그렇지만 현행범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걸리면 바로 어디로 가는 거야? 깜빵으로 가는 거고, 현행범이 아닐 때는 반드시 수사기관이 뭘 해야 돼요? 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A라는 사람이 이런 범죄 행위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며칠 후에 소환합니다. 이거를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고,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잡아가야지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뭐다? 공무원은 직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다만 현행범일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일 때는 통보하지 않고 바로 구속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공직윤리에 위배되지 않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면 공무원정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외국정으로도 증여를 받았다. 이건 직장이탈 금지 의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예 등의 제한입니다. 영예 등의 제한. 영예는 이제 훈장 같은 거예요. 공무원들은 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거나 증여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뭐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서 증여를 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공직윤리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체적인 법조문을 반드시 읽어두셔야 돼요. 이게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다 똑같이 써져 있어요. 다 똑같이 써져 있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법조문들이 아주 좀 법조문을 좀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보더라도요, 지방직 7급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지만 정말 성의 있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게 다 성의 있게 만든 거야. 또 박스형으로 문제 만드는 것도 다 성의 있게 만든 거거든요. 사례를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 놨으니까 성의 있게 문제가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당연히 문제 8번의 답은 1번만 공직윤리에 위반되고 나머지는 공직윤리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9번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추가경정 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죠. 주로 집행 과정에서 뭐 추가해서 돈을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이럴 때 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간단하게 봐보겠습니다.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 바로 추가경정 예산인데, 우리나라는 편성 사유를 정확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추가경정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면 추가경정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을 반복예산이라 그러는데, 그게 나쁜 예산의 정형이거든요. 딱 계획이 된 대로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흐트러버리고 새롭게 추가해 나가고 또 계획을 흐트러서 새롭게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예산이 하나가 바로 추가경정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바로 나쁜 예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뭘 만들었냐면 추가경정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이 편성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워놔야 돼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경제협력의 이유로, 그 다음에 법령에 따른 지출 의무. 법령에 따른 지출 의무가 예산에 반영 안 돼 있다면 그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라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은 아무리 급하게 이렇게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가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편성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의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에 명시해 놨어요. 정부는 국회가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해 주기 전에는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은 이미 지금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이게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 추가경정 예산을 주로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전년도에 코로나가 발발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재난이 아니라 여기 전염병 예방 지원금 해가지고 여기에 500억밖에 편성을 안 해놨는데, 갑자기 3월달, 4월달에 코로나가 발발하고 이러면서 이 돈이 벌써 480억 정도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20억밖에 안 남았는데 코로나는 더욱더 확산되고 있어. 이럴 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국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전염병 예방 지원금 해가지고 여기에 1,000억을 더 받았다. 이러면 장부는 분명히 두 개죠. 본예산 장부, 이거 과거에 국회 의결을 얻은 거. 그 다음에 새롭게 지금 새로운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여기에 전염병 예방 지원금으로 새롭게 이렇게 국회 의결을 얻은 장부.
그래서 장부는 2개이기 때문에 이건 단일성의 원칙의 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20억 여전히 남아있고 이게 국회가 의결해 준 거라면 여기 1020억 이걸 집행해 나가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통합해서 집행해요. 이 돈하고 이 돈을 합산해가지고 합산해서 통합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산을 볼 때도 합산해서 통합으로 결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장부는 2개니까 단일성의 원칙의 예고 그리고 이건 또 한정성의 원칙에도 예입니다. 원래 국회가 의결해 준 것은 500억이에요. 근데 실제 사용한 것은 1,500억이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국회가 의결해 준 것은 맞지만 원래의 국회가 의결해 준 금액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규모 한정성의 원칙의 예로 우리가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2개의 예이지만 뭔 집행할 때는 합산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죠. 반드시 국회가 의결해 줘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죠. 2번 새로운 회계연도가 게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의 편성 틀렸죠. 이건 뭐예요? 준예산이죠. 새로운 회계연도가 게시될 때까지 국회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할 때 전년도에 준해서 사용하는데 그건 준예산에 해당하지 추가 경정 예산이 아니죠. 3번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했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그렇죠? 3가지였죠? 뭐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경제 협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법령상 지출 의무가 있을 때, 여기 법령상 지급 이거죠.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죠. 뭐 이런 문제가 다 답이 찾기가 너무 쉬운 거야. 물론 표현이 옳은 것으로 돼 있어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답이 아닌 것은 이게 틀린 지문인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10번 다음의 설명과 근무성적 평정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억번 피평가자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 이건 뭐죠? 강제 배분법. 그렇죠? 우리나라는 최상위 등급은 20%로 하고 최하위 등급은 10%로 한다. 이렇게 해서 강제 배분을 딱 해놓고 있죠. 여기 강제 배분법이죠. 그 다음에 시간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해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그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 이게 뭐냐? 이거는 산출량 기록법이죠. 얼마만큼 생산하는지, 업무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계속 측정해가지고 그게 산출량입니다. 그걸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산출량이 높은 공무원에게는 수를 주고 산출량이 낮은 공무원에게는 뭐 낮은 점수를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산출 기록법입니다. 디귿번 선정된 주요 가업 분야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가업 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가업 수행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주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 이건 뭐죠? 행태 기준척도법이죠. 행태 기준척도법, 행태 관찰척도법 이런 게 있는데 행태 기준척도법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만일 협력성 그러면 뭐 탁가와 협력을 잘한다. 수가 5점이에요. 그 다음에 동료와 자주 대화한다. 4점. 그 다음에 부하들과 자주 의견을 교환한다. 3점. 독단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2점. 회의에 자주 빠진다. 1점. 이런 식으로 협력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행태까지 쭉 나열해 놓고 거기에 점수를 부여해 놓은 것이 바로 행태 기준척도법이죠. 행태 기준척도법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행태 관찰척도법인데 행태 관찰척도법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기준척도법이. 왜냐하면 아니 탁가와도 협력 잘하고 부하하고도 대화 자주 하고 아니 여기는 동료라 그랬나? 동료와 대화도 자주 하고 부하하고도 아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럼 A라는 공무원이 이 3가지를 다 잘하면 그럼 5점입니까? 4점입니까? 3점입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질문이 상호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무조건 이게 가장 좋은 행동이라 보기도 어렵고 또 이 사람이 이 셋 중에 가장 3개를 다 잘하는데 이게 더 두드러진다 그럼 3점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평가하는 게 관찰평가법이에요. 협력성 해가지고 탁가와의 관계 탁가와의 협력적 관계가 자주 관찰된다 5점 4점
3점, 2점, 1점. 그 다음에 동료와의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동료와의 자주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5점, 좀 적다 4점, 3점, 2점, 1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하와의 관계 해서 5점, 4점 이렇게 이거를 이런 질문의 상호 배타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기준척도법인데 행태 기준척도법인데 행태 기준척도법을 보완하고 생태 기준척도법의 질문의 상호 배타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평정 방법이 관찰척도법이에요. 관찰척도법 여기 앞에 이 말이 써져야죠. 행태 관찰척도법.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1번은 강제 배분법이지 강제 선택법이 아닙니다. 강제 선택법은 또 별도의 것이죠. 강제 선택법은 아주 유사한 질문 항목을 만들어놔요. A라는 공무원 지각을 자주 한다, 조퇴를 자주 한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 중에 더 대표적인 행태 하나를 표시하도록 하는 거야. 강제적으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상사의 명령을 잘 받든다, 부하와 자주 대화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태 하나를 딱 표시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게 강제 선택법이고 강제 배분법은 비율을 설정해 놓는 것. 성적 분포의 비율을 설정해 놓는 것은 강제 배분법이죠. 그러면 강제 배분법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산출기록법이었죠. 바로 산출량, 이게 업무량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에요. 업무량을 측정해서 평가하는 게 산출기록법이고 그 다음에 기준척도법이죠. 그렇죠? 관찰척도법은 선생님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1번이 맞는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제시된 경쟁과설과 관련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위험 요인은 정부는 공공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모든 공장의 폐수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1년 후 정부의 정책평가를 통해 공공하천의 오염 정도가 정책 실시 이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하천의 수질 개선은 정책의 효과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A 교수는 공공하천이 깨끗해진 것은 정책 시행 기간 중 불경기가 극심하여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정책 평가를 위한 오염 수준 측정 직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는 경쟁 가설을 제기했다. 이건 뭐죠? 지금 이 문장을 쭉 읽어보면 폐수 정화시설 이거죠? 폐수 정화시설이 뭘 가져올 것이다. 지금 하천의 오염 수준을 낮출 것이다. 지금 이걸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염 수준을 낮췄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놓고 평가를 했다 이야기잖아요. 이걸 평가를 했는데 실제 폐수 정화시설이 설치되기 전보다 그 이후에 훨씬 더 오염 수준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염 수준이 낮아진 게 폐수 정화시설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부는 발표를 했지만 A라는 교수는 이 과정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고 그 다음에 공장들이 문을 많이 닫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걸 지금 하고 있죠. 이 두 개의 이 실험이 진행된 도중에 이런 두 가지 사실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평가를 절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건 사건 효과지. 바로 정책이 실시되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정책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바로 사건 효과인데 사건 효과를 다른 말로 우리는 역사적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답은 역사적 요인이죠. 검사 요인은 이거는 이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검사 요인은 시험 같은 데서 나와요. 바로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 측정했던 것이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 측정에 영향을 미쳐서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을 검사 요인. 선발 요인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성할 때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선발을 해서 실험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한 요인은 선발 요인. 상실 요인은 실험이 진행 도중에 실험 대상자들이 이탈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왜곡시키는 것은 상실 요인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1번일 수밖에 없죠. 아주 쉬운 문제죠. 그 다음 12번 부패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 방법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부패 원인에 대해서는 첫째 도덕적 접근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접근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제도적 접근이 있고 네 번째로는 종합적 접근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죠. 도덕적 접근은 개인의 자질 이게 부패를 조장한다라고 봤고 사회 문화적 접근은 바로 문화나 간섭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거고 제도적 접근은 법 제도의 미비가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거고 종합적 접근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1번 보면 부패는 관료 개인의 윤리식과 자질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게 도덕적 접근이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자질론, 특성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패는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이건 종합적 접근이고 이걸 우리가 체제론적 접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3번 부패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규정, 적절한 통제장치의 미비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거는 제도적 접근이죠. 부패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간섭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유발된다. 이건 사회문화적 접근이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아주 쉬운 문제죠. 1번이 답이죠. 13번 행정 책임과 행정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이너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중시했다. 기능적 책임은 바로 내지적 책임을 기능적 책임이라 그럽니다. 파이너는 외지적 책임을 강조한 사람이 파이너죠. 그렇죠? 당연히 1번은 틀렸죠. 프리드리히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지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틀렸죠? 파이너는 외지적 책임을 중시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는 내재적 책임을 중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바꿔져야 돼요. 프리드리히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능적 책임은 내재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내재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했고 파이너는 개인의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는 외지적 책임을 중시했죠. 틀렸죠. 그 다음에 행정 통제를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로 구분할 경우 윤리적 책임의식 윤리적 책임의식은 바로 뭐겠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윤리에 의한 통제를 이야기하죠. 윤리에 의한 통제는 당연히 내부 통제에 속하죠. 엄부즈만은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제도는 전자에 속한다. 틀렸죠? 우리나라의 엄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엄부즈만 기능을 수행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부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의회용이 아니라 행정부형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4번도 틀린 거고 답은 3번이 옳은 지문이죠. 아주 쉬운 문제죠. 14번 대리인 이론에서 주인 대리인 관계의 효용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주인 대리인 이론은 계약 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 대리인 이론은 가정을 전제로 해요. 이 가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여기는 주인이든 대리인이든 전부 다 이기적 존재를 가정하고 있죠. 이기적 존재를 가정하고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정하죠.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정하고 그리고 주인은 주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리인은 대리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리인과 주인 간에는 이해가 상충된다. 이런 가정 하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게 주인 대리인 이론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봐보면 이건 뭐다? 계약관계가 있을 때 계약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인데 이걸 정부 영역에 적용한 거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은 바로 이 가정. 이런 가정하에서 주인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대리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역선택이죠. 또 대리인이 선택이 됐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주인의 정보 부족을 틈타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도덕적 해이죠. 그렇죠? 이 도덕적 해이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해요. 대리인이 주인의 정보 부족을 틈타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 이게 바로 기회주의적 행동인 거죠. 또 워낙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 제약이다. 그렇죠. 이것은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대리인을 잘못 선택하고 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인이 대리인의 도덕적 해를 감시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인지 능력성의 한계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 이건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성향 때문에 나타나 특히 도덕적 해이가 그래서 이건 다 맞는 말이죠. 네 번째,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대리인이 존재한다. 그러면 대리인이 도덕적 해이를 보기가 어려워요. 언제든지 자기를 잘라버리고 다른 대리인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리인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학원이 여러 개가 있어. 방문각도 있고 공단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해커스도 있고
애도일도 있고 막 엄청 많아요. 그러면 방문각이 대리인입니다. 이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가 어려워요. 왜? 아니 주인이 언제든지 이거 잘라버리고 나 이거 선택할래.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공단기가 또 도덕적 해를 보인다. 그러면 지워버리고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다수의 대리인이 존재하게 되면 대리 손실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 사회 내에 기업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럼 대리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A를 선택하다가 이게 마음에 안 되면 B를 선택하면 되는데 B도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그러면 내가 선택의 곤란을 느끼게 되지만 대리인이 워낙 많이 있게 되면 하나의 대리인이 잘못하면 다른 대리인을 선택하면 되고 다른 대리인이 잘못하면 더 다른 대리인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대리 손실이 적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대리인 관계의 효용성을 제약하는 요인은 아니죠. 그래서 4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죠. 15번.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트릭스 조직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결합이죠. 그런데 기능구조는 수직적 계층구조를 띠고 있는 거고 사업구조는 수평적 조직구조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구조와 그 다음에 수평적 조직구조, 사업구조죠. 사업구조, 바로 사업 중심의 수평적 조직구조를 결합한 조직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중 명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사업구조의 장에게 명령을 받고 기능구조의 장에게도 명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명령 통일의 원리에 반하는 조직구조죠. 태스크포스는 임시사업단을 태스크포스라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주로 이런 걸 한미 FTA 체결단 이런 걸로 막 예를 많이 들어서 봤죠. 이건 특수한 가업 완성을 목표로 기존의 다른 부서나 외부 업체 등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고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된다. 그렇죠. 그 다음 프로젝트 팀은 연구사업단이야. 조금 더 태스크포스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이것도 다른 부서나 외부 업체에서 사람을 선발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는 1년 이내로 활동한다면 여기는 5년 이상 활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프로젝트 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이 말이 똑같죠. 다른 부서, 여러 부서에서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인 조직입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이나 조직들 간의 협력적 연계를 통해서 구성된 조직이다. 그렇죠. 네트워크 조직은 여러 구성 조직들이 협력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주로 어떤 거라 그랬어요? 컨소시엄 같은 게 바로 이런 거야. 동부건설과 두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럼 그게 바로 네트워크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이것도 임시 조직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동부하고 두산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가 다음에는 동부하고 GS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임시 조직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죠. 아주 쉬운 문제죠. 1번이 답이죠. 16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지방직 7급 문제라서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법조문을 물어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봐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설립하는 법인이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항상 예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좀 쉬워져요. 이게 바로 이런 거야.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에 말하는 애들이죠. 부산 거제간 도로 연결조합이야. 도로 연결조합. 그러면 부산시하고 거제시가 서로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특정 사무, 도로 연결 사무를 바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조합을 설립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조합입니다. 그래서 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그렇습니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설립뿐 아니라 구역 변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방의회가 부산시는 부산시 지방의회가 거제시는 거제시의 지방의회가 뭘 해줘야 돼? 의결을 해줘야지만이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해산할 때는
두 지방정부의 협의에 의해서 재산이 정리돼요. 협의. 당연하죠. 두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협력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해산할 때 그 재산에 대해서는 두 지방정부의 협의에 의해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구성원인 시군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지금 동작구하고 서초구가 서로 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면 서울시가 관할하지. 근데 여기 동작구하고 부천시가 이게 지금 법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서울시가 관할구역이고 동작구는 부천시는 경기도가 관할구역이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2개의 지방정부가 협력하게 되면 당연히 행정안전부가 관할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서울 특별시 내에 있는 자치단체 간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이때는 서울시장이 통제해 나가고 조정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거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번도 맞는 지문이죠. 예. 2번, 3번만 틀린 거죠. 17번. 파머의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이론.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이론은 선생님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건 뭐죠? 모더니즘의 탈피. 포스트는 무엇 이후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탈피를 의미한다 그랬죠. 탈모더니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모더니즘을 탈피한다. 근데 이게 1960년대에 등장한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1960년대를 탈피한다 이런 뜻이에요. 1960년대에 등장한 거니까. 그럼 1960년대가 뭐냐? 이게 산업사회죠. 그리고 1960년대 산업사회는 뭐냐? 이건 합리주의에 가까운 사회야. 그래서 이거는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 또는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다음 모더니티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고 포스트 모더니티는 기본적으로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라고 보고 이건 산업사회는 딱 진리가 딱 하나 있다고 보고 있는 거라면 여기는 상황에 따라 진리가 달라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합리성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다 맞는 이론, 모든 것에 다 맞는 정치, 모든 것에 다 맞는 이야기를 부인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미시이론, 미시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대단히 중시하는데 지금 이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이론을 행정학에 반영한 사람이 바로 파머인데 파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파머를 봐보면 파머는 4가지를 이야기하죠. 상상, 그 다음에 해체, 그 다음 탈영역화, 그 다음 타자성 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정적이란 말은 소극적 의미예요. 소극적으로 보았을 때는 소극성은 뭐라 그랬어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해석해서는 이런 뜻이야. 상상이란 말을 뭐뭐 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단어는 알고 있죠? 소극적 의미 그러면 뭐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 의미 이런 뜻이야. 하지 말라. 선생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다 알죠. 적극적 의미 그러면 뭐야? 어떻게 하라. 이게 적극적 의미예요. 그러면 바로 상상이라는 단어를 무엇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 보면 규칙에 얽매이지 말라는 의미이고 상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라는 의미로 긍정적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것은 뭐다? 상황에 맞게 행정을 수행하라는 의미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해체는 상이설화의 해체야. 상이설화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믿는 이야기. 아까 우리가 봤던 거시 이론, 거대한 설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을 다 깨부셔라. 이게 해체고 탈영역화는 학문의 경계의 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행정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치학이 이렇게 나누지 말고 모든 학문들이 어디든 다 연구할 수 있도록 바로 학문의 경계의 사라짐을 이야기하는 게 탈영역화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타자성인데 타인을 뭐로 봐라? 타인을 도덕적 타인으로 인식하라. 절대로 인식적 타인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도덕적 타인으로 봐라. 도덕적 타인이라는 것은 다 도덕적인 인간으로 보라는 거야. 유영철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덕적 타인으로 인식하고 막 저기서 막 이렇게 가스통 들고 있는 막 이런 할아버지들도 막 협박을 하고 막 전철 타면 젊은 애들 막 여갖고 야단치고 막 이런 참 이상한 할아버지 되게 많으시죠. 그런 보면 존경을 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또 젊은 애들은 저항도 하기 어렵잖아.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은 뭐라 보라는 거야. 도덕적 인간으로 보고 그리고 그들을 행정에 참여시켜줘서 그들의 의사에 입각해서 행정을 수행하라. 이게 이제 바로 타자성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풀어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타인이 아닌 도덕적 타인으로 인식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타자성이에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보다는 합리성이 더 중요하다. 틀렸죠. 포스트 모더니티는 합리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산업사회, 합리성에 입각한 산업사회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합리성을 비판하는 건데 여기는 뭐다? 그리고 뭘 중시해? 상상을 중시하잖아요. 예, 파머의 탈, 근대적 행정학이. 그래서 과학적 합리성보다는 상상을 중시하는 거죠. 행정에서도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가 나타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 이게 당연하게 믿는 이야기,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해체해라. 바로 해체. 그래서 문제가 엄청 쉽게 나와 있는 거죠. 17번의 답도 2번.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안 및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할 때 뭐 하라는 거야? 먼저 검토위원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뭐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찬반 토론을 통해서 표결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예산안 결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지 아니하면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이건 왜 그러냐? 여러분 봐보세요. 해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잖아요. 그럼 국회는 언제까지 의결해야 돼요? 해계년도 30일 전까지,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는 의결해야 돼요. 의결. 지금 어제 신문에 나왔죠. 어제 내년도 예산 의결했다고 나왔어. 그래서 얼마 의결했다죠? 607조 의결했다 그랬어. 엄청나게 늘려버린 겁니다. 전년도가 500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거의 80조를 늘려버렸더라고요. 와, 이거는 아무리 선거 때라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버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해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예산 심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언제까지 해야 돼? 바로 해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해야 돼요. 근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계속 늘어져. 여기에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너무 늦어져 버리면 종합심사를 하기도 어렵고 본회의 의결도 넘어가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정해서 국회의장이 뭘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내에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끝내지 아니하면 바로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종합심사로 넘어갑니다. 그걸 지금 법에 써놓은 거죠. 이게 법을 읽어두셔야 되죠. 국회의장은 기간을 정하여 상임위원회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넘기는데 이게 바로 예비심사에 넘기는 거야. 근데 그 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아니하면 바로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예산과 결산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 회부된 기금 운영 계획안도 심사한다. 당연하죠. 예산을 심사할 때 기금도 같이 심사하고 결산을 심의할 때 기금 심의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기금은 동일한 절차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장부만 다를 뿐이지. 그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법조문은 뭐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맨날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죠. 여기 예비심사, 종합심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 근데 여기 종합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걸 증액하려고 한다. 다시 부활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여기 누구의 동의를 구해야 돼?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돼. 선생님, 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러면 이런 경우에요. 여기 상임위원회는 여당의 수가 좀 적고 야당의 수가 좀 많고 그리고 위원장도 주로 야당 사람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삭감했겠지. 근데 여기
종합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하는데 여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여당의 수가 더 많고 야당의 수가 더 적고 그리고 여기 위원장이 바로 여당이다. 그러면 여기서 삭감한 걸 여기서 부활시켜버릴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다 하더라도 가장 소관상임위원회가 각 부처별로 분업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삭감한 예산을 여기서 증액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 비목을 설치할 때도 그러니까 여기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항목을 여기 종합심사 과정에서 만들어낼 때도 반드시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소관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가하게 할 경우, 증액할 경우죠. 반드시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이죠. 쉬운 문제죠. 19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뭐로 본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문화나 관습이나 유행이나 이런 걸 제도로 본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도의 형성을 봐보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동형화 현상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보죠. 근데 이 동형화 현상은 왜 나타나느냐? 왜 나타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만 다르게 행동하면 왕따 당하고 사회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니까 바로 이런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동형화 현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당성의 논리가 강조돼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배태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회 문화에 배어있는 대로 행동한다. 배태성. 또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해요? 적절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절한 행동이 나타난다. 이래서 여기는 뭘 강조해요? 정당성의 논리.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배태성의 논리.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적절성의 논리.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이건 아니죠. 효율성이나 합리성을 위해서 제도가 선택된다. 이러면 틀려요. 여기는 이런 정당성의 논리 때문에 제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고 사회문화적 환경에 배어있는 대로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절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이 나와 있는 게 그거죠.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배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의 문제는 동형화의 유형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동형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강압적 동형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규범적 동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방적 동형, 이거부터 쓰겠습니다. 모방적 동형화, 그 다음에 규범적 동형화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강압적 동형화는 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닮아가는 현상이 강압적 동형화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갑오개혁 같은 게 강압적 동형화의 가장 큰 해입니다. 서구 선진 정치 제도를 그대로 도입했잖아요. 갑오개혁 때. 이건 뭐야? 바로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건 강압적 동형화죠. 그러나 대한민국 내부로 보면 국가가 어떤 걸 법률에 규정해가지고 그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은 법령에 써져 있는 대로 따르게 되겠죠. 이런 게 주로 이제 강압적 동형화가 정부 규제예요. 정부 규제.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이 규제에 따르지 않는 기업을 처벌한다면 기업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게 되죠. 모방적 동형화는 뭐냐면 우리 조직이 잘 나가는 다른 조직을 스스로 베껴오는 거야. 그게 이제 국가 차원으로 보면 신공공관리론입니다. 미국도 하고 영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베껴서 했다. 이런 게 모방적 동형화인데 이런 건 주로 벤치마킹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 규범적 동형화는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만일 세무사가 세무 업무 우리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기업은 이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삼성도 그렇게 하고 LG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조직도 컨설팅을 받아봤더니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럼 그걸 베껴오는 거야. 이건 뭐예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 이런 게 이제 규범적 동형화에 들어갑니다.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나 조직관리 비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건 모방적 동영화. 바로 벤치마킹과 관련돼 있어요. 틀렸죠.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오염 방지 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 이건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 닮아간다. 이런 것은 강압적 동영화죠. 정부의 제도 개혁에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모방적 동영화다. 그렇죠. 그러면 2번만 틀리죠. 2번은 바로 모방적 동영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20번. 이게 지방직출금 문제라서 그런지 지방자치론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거야. 나머지는 너무너무 쉽게 출제됐죠. 이렇게 쉽게 출제해버리면 그러니까 지방자치론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거는 9급 수준보다도 더 낮게 출제됐다고 봐요. 지금 문제 수준을 봐보면 다 워낙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그럼 이거 봐보겠습니다. 2013년 환경부는 상수도 낙후 지역에 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 사업비 8,833억 원을 들여 상수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A씨는 상수도 사업을 자체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 안 받고 이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국고 보조금 56억 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랬나 보죠 뭐.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만약 A씨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당초 요청한 대로 계획했던 보조금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A씨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총 56억 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봐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비를 30%로 하고 그리고 그러면 지방비는 국가가 얼마를 대주겠다는 거야? 여기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30%만 돈 대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 돈으로 70%를 받아야 돼. 근데 국비 원래 이 30%가 얼마였냐면 56억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방은 더 많은 돈을 내야지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 A씨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단초 요청한 대로 계획했던 보조금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A씨가 부담해야 될 돈은 70%예요. 국비가 56%. 만일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 이러면 바로 국비가 56억이었다면 지방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비용도 56억이 되겠지만 여기는 국비는 30%고 지방비는 70%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56억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되겠죠. 선생님 굳이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틀린 질문이죠. 2번 상수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과 민간재인 생수가 모두 정상제라고 가정하면 환경부의 사업 보조금은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 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만을 유발한다.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소득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런 거야. 서비스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해요. 이 서비스 나 빼고요. 가격이 하락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똑같은 걸 소비한다고 봐봐. 내가 하루에 물을 1리터 소비하는데 물값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소비한다면 내 소득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소득효과라 그래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해서 내 소득이 증가하는 현상. 나는 똑같이 월급 100만 원 받는데 물건값이 하락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소득효과라 그럽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지원금을 주게 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게 되면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해요. 정부가 지원금을 주니까 바로 수돗물 값이 하락해요. 수돗물 값이 하락하게 되면 소득효과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돗물 값이 하락하게 되면 내가 소득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두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생수도 더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효과는 정부 지원금으로 가격 하락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효과가 소득효과예요. 또 하나는 대체효과도 있어요. 대체효과는 이런 겁니다. 바로 지금 사람들은 수돗물을 마실 수도 있고 생수를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돗물이 하락해. 수돗물 값이. 워낙 싸졌어 수돗물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바로
생수를 마시지 않고 수돗물이 가격이 더 하락이 됐으니까 더 싼 걸 많이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에서 이렇게 수돗물로 전환되는 효과, 대체 효과.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돼요. 이게 무슨 경제학도 아니고 이따위 것을 문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이게. 이게 행정학 문제가 아니야. 소득효과, 대체효과는 경제학에서 공부하는 경제학, 특히 미시경제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물건의 가격이 하락해서 소득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보다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효과가 소득효과고, 또 생수하고 수돗물이 서로 대체물이라면 생수값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생수에 대한 소비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돗물에 대한 소비가 더 줄어들고, 그렇죠? 또 수돗물이 하락하게 되면 수돗물에 대한 소비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생수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고, 이런 건 대체효과인데 이런 걸 왜 문제를 내놨을까요? 근데요, 이거 몰라도 답은 다 나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 상수관을 통해 전급되는 수돗물과 민간지인 생수가 모두 정상제라고 가정하면 환경부가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수돗물은 하락합니다. 수돗물은 하락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수돗물에 대한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돗물, 또 수돗물이 하락하게 되면 수도세 내고도 돈 많이 남으니까 생수도 더 많이 사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수의 공급 수준이 늘어납니다. 그거는 뭐예요? 소득효과죠.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유발시키냐면 대체효과도 유발시켜요. 대체효과. 소득효과만을 유발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체효과도 있는 거죠. 바로 생수를 수돗물로 대체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3번. 이 사례에서와 같은 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 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거는 바로 국고보조금이고, 국고보조금은 선생님이 늘 강조했죠. 바로 뭐다?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급합니다. 외부 효과는 국고보조금은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지방정부들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지방정부들이 있는데 선호시설은 지방정부는 여기다 건설하려고 해요. 여기다. 선호시설은. 중심지에다. 그래야지 여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거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그렇죠? 근데요. 혐오시설은 여기다 건설하려고 해요. 혐오시설은 부정적 예비효과가 발생하지. 근데 부정적 예비효과가 우리 지역 주민들도 부정적 예비효과를 받아보겠지만 여기다 건설하게 되면 많은 부정적 예비효과가 타 지역 주민들에게 넘어가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적 예비효과를 발생시키는 혐오시설은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은 경계에다가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선호시설은 긍정적 예비효과를 유발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만 가져가도록 중심지에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지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중심지에 주로 뭐가 만들어지니까, 선호시설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서 이걸 해소해 나가요. 야, 니네 여기다 짓지 말고 여기다 지어라. 그럼 대신 우리가 이 문화센터를 건설하는데 국가가 50% 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긍정적 예비효과가 여기 지역 주민도 가져가지만 이 지역 주민하고 이 지역 주민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게 국고보조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죠? 이 지역, 이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생산했는데 다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봐. 외부 효과는 뭐라 그랬어요? 외부 효과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편익을 주고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는다. 그게 외부 효과야. 근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를 미치니까 대신 국가 50% 지원할게.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외부 효과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 효과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런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재워놓으면 이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나겠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여기다 이렇게 세워서 우리에게 피해를 미친다. 그럼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뭘 해주는 거야? 보상을 해줘요. 그럼 부정적 예비효과는 내가 피해를 미치고 어떠한 보상도 안 해주는 게 부정적 예비효과인데 국가가 대신해서 얘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줘버리면 부정적 예비효과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외부 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국가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 A씨가 신청하지 않는 보조금은 일반 정액 보조금에 해당한다. 틀렸죠. 국고보조금은 절대로 정액으로 주지 않아요. 정률로 주죠. 정률로. 그래서 야 우리가 30% 댈게. 야 우리가 저거 50% 댈게.
이렇게 정률로 줍니다. 뭐가 정액으로 주는 거죠? 지방 교부세가 정액 지원금이고 국고보조금은 무조건 정률 지원이죠. 그럼 당연히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니 답이 국고보조금을 공부하면 무조건 맞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멍 해가지고 틀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을 공부한 사람은 절대 틀리게끔 문제 내지 않아. 이렇게 막 이런 경제학적인 용어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제외한 지문을 통해서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늘 강조했잖아요. 3개 지문만 정확하게 알면 답은 나온다. 3개 지문만 하면 답 나오는 거야. 1번 지문을 틀린 사람도 이것도 바보인 거지. 당연히 30대 7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3개 지문은 그냥 국고보조금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겁을 먹지 않고 보면 다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2020년도 지방직 7급 문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2019년도 9급 문제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또 7급 문제 정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